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입니다. 영상을 혼자 남기게 됐네요. 오늘은 2분기 실적 우수한 기업 중에서 한 종목을 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분석을 할게요. 일단 우리가 실적을 왜 봐야 되는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제가 귀가 따갑게 강조를 하는 건데, 주식시장에는 두 가지의 영원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실적이 오르면 주가가 올라가요. 아니라고요? 그건 단기로 봤을 때 그러겠죠.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실적이 올랐는데 주가 떨어지던데요? 자, 근데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실적이 좋아질지를 미리 예상하고 주가가 선반영된 종목일 경우에는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호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차익 물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미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두 번째, 실적이 좋아졌는데 저평가된 종목, 그러니까 소외된 종목들이 있어요. 실적이 좋아졌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안 사요. 특히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증권사 쪽에서 막 리포트도 막 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자금 규모가 너무 크니까.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단기간에 확 올라가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실적이 좋아졌다가 주가가 팍팍 오르고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기업 가치의 상승에 의해서 주가는 그 몸값,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는 결국 올라가게 돼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종목마다 좀 다르겠죠. 궁극적으로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실적입니다. 실적이 오르면은 주변에 이제 투자자들이, 아, 이 기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을 올라가는구나. 기업 가치가 뭐겠습니까? 공장이라든지 그 기업의 어떤 특허라든지 인적 자원이라든지 네트워크망, 공급망,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쪽의 가치를 측정하는 게 바로 실적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오르면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 선수들, 축구 잘하는 선수들이 매년 골을 계속 많이 넣는 선수들은 몸값이 올라가잖아요. 똑같아요. 주식시장에서도. 그 두 번째, 싸게 사야 돼요. 가급적 싸게 살수록 좋습니다. 이게 싼 것만큼 또 안전한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장기적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데 있어서 위험하게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돈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싼 종목을 사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실적 얘기를 또 해볼게요. 저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랬어요. LG전자가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왜 주가가 떨어지느냐. 자, 실적이, 표면적인 실적이 지금 당장 분기 실적이 좋아졌는데 앞으로의 실적도 좋아져야 돼요.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뭐 TV나 가전제품 많이 샀잖아요. 재난지원금 가지고. 근데 한번 가전제품을 사게 된다면 교체 주기가 5년, 10년이 걸리는데 그다음부터는 실적이 피크 아웃에 빠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이 지금 당장 실적뿐만 아니라 향후 실적도 좋아진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들고 있는 사람은 안 팔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니까. 이걸 표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게 오른쪽이 이제 실적이에요. 실적이 올라간다. 올해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올라간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희망이라든지, 아니, 희망이 아니죠. 희망으로 투자하면 안 되죠. 그런 실마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가능성이. 그러면 주식을 언제 사야 된다? 비쌀 때가 아니라 쌀 때. 이거는 EPS 성장률이고 이건 PER입니다. 그래서 EPS 성장률보다도 PER 값이 낮은 것이 저평가예요. 근데 보통 이럴 때는 뉴스에 안 나와요. 여기서 뉴스에 나오죠. 많이 오른 거, 비싼 종목들이 보통 뉴스에 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뉴스 보고 매수를 하면은 그 종목은 여지없이 주가가 떨어집니다. 실적 좋고 싼 종목은 뉴스거리가 안 돼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종목은 공개를 안 합니다. 이미 실적 좋은데 비싼 종목들, 그런 종목은 공개를 하죠. 왜? 자기의 최대 고객은 개인 투자자가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고가에 매도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거래량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뉴스를 통해서. 이때 사야 되는 겁니다. 이때.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모두 여기서 나왔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전 세계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짜고 치고 이렇게 투자하자라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만 골라서 보니까 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7천만 원 가지고 2천억을 만들었어요. 이분은 4억 7천만 원 가지고 7년 만에 500억을 벌었습니다. 이분도 똑같아요. 7천만 원대 가지고
1천억을 벌었습니다. 국내 3대 슈퍼갭이죠. 피터 린치가 그랬고요. 워렌 버핏이 그렇고 짐 로저스가 그랬습니다. 피터 린치는 성장하는 기업을 싸게 사는 거에 집중했고요. 짐 로저스도 싸게 사는 것만, 그래서 이분은 맨날 폭락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워렌 버핏은 돈이 워낙 많으니까 몇백 조를 굴리니까 싸게를 못 사요. 그래서 기업을 아예 통째로 인수해버리죠, 지금은. 근데 과거에는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만 샀습니다. 근데 저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소액 투자자잖아요. 소액 투자자가 굉장히 유리해요. 예. 기관 투자자들이나 펀드, 외국인들 다 펀드거든요. 걔네들은 뭐 적게는 수천억, 많게는 수십조, 수백조를 굴리는데 싸고 좋은 종목을 살 수가 없어요. 보통 고성장하는 기업들은 소형주 쪽에서 많이 나오고요. 저평가 역시도 소형주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런 기업들을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죠. 좀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나누게 된다면은 이런 거 보면은 실적 저평가 이런 거 못 봐요. 이거는 결국 맞추는 게임으로 갑니다, 이건. 그리고 뭐 저희끼리니까 얘기할 게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건 매매 중독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옛날에 15년 동안 투자를 할 때 제가 투자 경력이 22년 차 정도 되는데 과거 15년 동안 돈을 못 벌었을 때 가려보면 제가 그 투자한 게 아니었어요. 투자를 빌미로해서 도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매매 중독에 빠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우리는 사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사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을 봐야 되고 그 기업 가치를 봐야 되는 거죠. 이쪽 길로 들어오셔야지 매년 돈을 꾸준히 증식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쩌다가 돈을 벌고 어쩌다가 돈을 잃고 벌었다 잃었다 벌었다 잃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식 투자로 자산이 꾸준히 증식이 되는 게 목표가 돼야지 어쩔 때 벌고 어쩔 때 잃고 이게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자산 증식이 되는지 이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 제 홈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으시니까 제가 이제 와우넷이라는 곳에 이제 활동을 하고 회원분들한테 종목을 추천하는데 제가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회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 추천주 누르시면 제가 이제 추천하는 종목의 리포트들이 나와요. 그래서 리포트를 보시고 이제 투자도 하시고 이제 저도 방송도 하고 그러는데 회원분들한테 추천했던 종목들을 공개를 해요. 이건 로그인 없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이 공개를 하는 이유는 지금 제가 실천하고 제가 배웠던 투자, 그러니까 솔직히 배웠다라는 게 따라 하는 거예요, 그냥. 아까 우리 슈퍼 개미들 있잖아요.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투자법 책 보고 다 따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실천의 문제입니다. 이게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회원분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이 투자법이 현존 최고의 투자법이라는 것을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저의 수익률을 낱낱이 다 공개합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요. 혹시 여기서 몰래 수익률 안 좋은 거 몰래 팔고 나서 없는 척하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이 매수가하고 매도가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힌트 계좌라고 이제 한국경제TV에서 이제 그걸 줘요. 모의 투자 계좌를 줘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종목을 입력을 하면은 문자고 날아가요, 문자가. 이게 바로 문자 메시지 날아갔던 가격입니다. 이게 매도가도 매도할 때 문자가 날아갑니다. 이 가격이에요. 그래서 총 올해는 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올라가가지고 차익 실현을 한 거고요. 대부분이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목표가 선정. 그러니까 실적을 가지고 저는 적정 주가를 산출하거든요. 올라간 거고요. 실패한 거 2개. 실적이 부진해가지고 중간에 팔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것들. 실패를 할 수밖에 없죠. 실패를 어떻게 안 합니까? 어떻게 제가 신도 아니고. 그래서 올해는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지금 이제 36%고 78%. 지금 최근에 이제 장이 조금 개선되니까 이제 주가가 좀 오르고 있고,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들이 하나 둘씩 쌓이게 되겠죠. 이게 올해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총 39개 종목을 매도를 해가지고 평균 수익률이 58%, 그러니까 승률은 92%입니다. 실패한 종목이 3종목이 있어요. 39개 종목 중에서. 여기 KG 부비넌스 이거 추징금이 나와가지고 순이익이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었고요. D&T는 무슨 사업성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것도 팔았습니다. 실적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JW생명과학은 실적이 좋을 줄 알았더니 실적이 부진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팔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의 목표가에 도달을 해서 팔았습니다. 실리콘웍스 이름 바뀌었죠. LX세미콘으로 118% 수익률. PNT는 2019년도에 샀어요. 그래서 작년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389%. 2차전지는 제가 장비는 다 팔고 소재주로 다 돌아섰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나머지 대충 뭐 신흥 SC도 100.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수익률이 비교적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높죠. 다른 분들은 보통 5% 오르면 주가 막 매도하고 3% 떨어지면 막 손절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실적 좋은 종목을 싸게 사고 그 적정 주가를 또 산출을 합니다. 실적에 몰입하면은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 법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적정 주가가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그럼 시장에서 알아서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수익률을 모두 더한 뒤에 39개로 나눠버리면 58%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투자법을 넘어서는 투자는 없어요. 다만 이건 있어요. 이게 매매 중독에 빠졌다는 게 뭐냐면, 제가 과거에 투자했을 때 보면은 제가 투자가 아니었어요, 사실. 투자라는 건 예를 들어 땅을 사듯이, 건물을 사듯이, 건물주가 됐는데 그 건물을 뭐 오늘 샀다가 내일 팔고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1년 안에 팔고 이런 경우도 없잖아요. 그 건물 가치가 오를 때까지 기다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 기다림, 시간을 내어줄 용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조급함. 근데 기업 가치를 알게 되면은 못 팔아요. 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팔아?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관련된 종목을 하나 분석을 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알려드릴게요. 종목명은 숨길 수밖에 없고요. 보유하는 종목입니다. 자, 이 제일 높은 수익률이 853%, 지금 800% 이상 지금 수익을 내게 되는데, 이 정도 되면 만족하고 팔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요, 만족 못 하겠어요. 이 기업이 계속적으로 고성장하는데, 올해 기대 수익률은 10%밖에 안 남았지만은 이 기업의 적정 주가를 산출해 보니까 내년도 되면은 65%가 증가해요. 그럼 이게 1000%가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왜 가릅니까? 가를 수가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성장을 안 멈추고 고성장을 하는 기업은 계속 냅둬야죠. 바로 이렇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 마이너스 나는 종목들도 많아요. 장이 안 좋으니까. 왜? 그 종목은 제가 싸게 샀어요. 이게 실적도 좋고 싸게 샀는데 지수 하락 때문에 같이 감염이 돼서 떨어진 겁니다. 오히려 그 종목들은 손절이 아니라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싸게 샀는데 더 싸졌으니까 오히려 이거는 바겐세일, 빅세일이죠. 그러니까 밑에서 오히려 더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총알이 부족해가지고 좀 못하는 거죠, 지금. 네, 아무튼 이렇습니다. 자, 오스템 플란트를 얘기할게요. 오스템 플란트가 최근에 주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건 저한테는 굉장히 지금 좋은 신호입니다. 비중을 늘려볼까? 그래, 최근에 주가 조정이 일어나니까, 그래, 떨어질 바에 더 떨어져라. 오히려 이런 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제가 배짱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확신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스템 플란트는 지금 오스템 플란트가 최근에 3년 동안 전 세계 덴탈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가장 높은 매출 성장을 좀 이루고 있어요. 얘네가 임플란트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임플란트 관련된 치과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덴탈 체어부터 시작해서 각종 기자재, 뭐 3D 카메라, 그리고 뭐 LED부터 시작해가지고 치과에서 필요한 모든 기자재를 다 국산화시키고 있습니다. 원래는 유럽에 있는 스트라우만이라든지 그런 프리미엄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쪽에서만 생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치과 의사들이 모두 거기서 이제 수입을 해서 썼는데, 이거 다 국산화로 지금 바꾸고 있는 추세여서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임플란트만 얘기를 해볼게요. 임플란트가 앞으로 고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고령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우리나라 평균 남자의 수명이 75세였어요 그때. 근데 지금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70대가 되면 한 70%의 연구치가 손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가 빠지고 못 쓴다는 얘기죠.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됐다? 이가 빠지면 틀니를 꼈죠. 근데 지금 소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틀니 끼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가 많이 빠진 사람들은 틀니 끼겠죠. 근데 요즘은 이가 하나 빠질 때마다 임플란트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소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는 치아라는 게 이제 미적 감각도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쪽의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임플란트를 시술한 인구 비중이 몇 프로나 될까요? 1%가 안 됩니다. 1%가. 우리나라만 유독 임플란트 강국이, 우리나라가 임플란트 초강대국입니다. 전 국민에서 10,000명당 한 600명이 임플란트를 했어요. 근데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임플란트가 되게 대중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볼까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국내 치과 의사의 85%가 임플란트 시술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임플란트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데 미국은 15%에서 20%밖에 안 돼요. 임플란트를 시술할 줄 아는 의사들이. 그럼 저쪽 인도, 중국 뭐 이런 데는 뭐 말도 할 수 없죠. 이게. 그러니까 이쪽이 고성장이라는 거고, 그럼 오스테 임플란트가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경쟁력이 있는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가 가장 강력한 데가 유럽 선두주자들, 이 시장을 이미 선점했던 그런 업체들, 스트라우만, 노벨, 바엘, 이런 업체가 있는데, 걔들은 오스테 임플란트하고 품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플란트라는 게 암나사, 순나사 이걸 티타늄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기계 같은 거 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밀 가공 같은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품질 차이는 없어요. 근데 가격이 2배가 비싸요. 외국이. 근데 중국산도 있습니다. 근데 중국산은 좀 저가에다가 품질에 있어서 좀 신뢰를 못 받아요. 그래서 중국산 저가가 있고 유럽산 최고가가 있는데 오스테 임플란트가 딱 그 중간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품질도 좋고. 그러니까 가성비가 제일 뛰어난 걸로 일단 되고 있어요. 웃긴 게 중국산 저가가 많이 팔릴 것 같지만 중국 내에서 임플란트 1위입니다. 33%의 점유율이에요. 오스테 임플란트가. 지금까지 계속 1등이었어요. 인도에서도 1등이고요. 홍콩에서도 1등이고 대만, 싱가포르, 유럽,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등지에 다 1등이에요. 오스테 임플란트가. 근데 인구 비중을 볼게요. 동남아시아, 중국, 아시아가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이쪽에서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으니 고성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스텐 같은 경우 지금 1년에 현금 창출 능력이 한 2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M&A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덴탈 쪽 분야에서 가장 매출액이 큰 기업이 스트라우만이라는 회사인데, 스트라우만은 지금까지 어떻게 고성장을 했냐면은 임플란트로 시작을 해가지고 다른 기자재 업체들만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큰 고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오스테 임플란트도 현금 창출 능력이 높기 때문에 1년에 2천억씩 현금이 들어오면은 한 2, 3년 모았다가 굉장히 큰 글로벌 기업을 하나를 인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발톱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지난해 어떤 세계적인 기업을 인수하려다가 안 됐어요. 그 인수가. 다른 회사가 이제 인수를 했는데 그때 발톱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실적이 연결되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실적이 확 올라가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오스테 임플란트의 시장 지배력이 계속적으로 가고, 아시아권에서, 특히 아시아권에서 이 정도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투자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임플란트 시술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주잖아요. 절반 이상은 보험 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임플란트가 비싸요, 외국에서는. 근데 스트라우마는 유럽 쪽에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는 오스텐보다도 가격이 2배나 비싸니까 가격 부담이 굉장히 큰 거죠. 물론 굉장히 돈 많은 부자들은 그걸 쓸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안 그래도 임플란트 시술이 비싼데. 그러니까 오스테 임플란트는 중국 내에서도 어떤 소문이 들고 있냐면은 안정성이 높고 고정이 잘 된다라는 입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선배 치과 의사가 계속 그거를 쓰고 또 이제 환자들한테도 그걸 권장하고 후배 의사들도 그걸 하니까. 그리고 얘들이 영업은 어떻게 하냐면요. 치의대에서 보통 임플란트 시술을 가르쳐 주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줘요. 임플란트 시술을. 이 임플란트는 별도로 배워야 돼요. 그러면 오스테 임플란트는 어떤 식으로 영업하냐면 전 세계 72개의 강의장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장. 거기서 치과 의사들, 졸업한 애들 있잖아요. 치의대 졸업한 애들 모집하거나 혹은 기존의 치과 의사인데 동네에서 서로 경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시술을 못하는 의사, 하더라도 잘 못하는 의사를 영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냥 교육이 아니라 임플란트를 잘할 수 있게끔 옆에 보조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치열 구조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시술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최근에는 인공지능까지 결합이 돼 가지고 시술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환자의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지금 짜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IT하고 임플란트 시술이 결합이 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이상한 사건도 있고 별의별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 또 주가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불만들이 많으신데 내면에 있는 진짜의 가치를 보시게 된다면 그런 얘기는 안 하시게 될 거예요. 실적 얘기를 할게요. 뭐 지금까지는 일단은 실적보다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일단 잠깐 말씀 좀 드렸고요. 분기 실적부터 보죠.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에 이어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매 분기마다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거 계절적 특수성도 없어요. 그쵸? 이가 아파가지고 이를 빼는데 계절적으로 빼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1분기 때는 매출액이 37% 오르고 2분기 때는 32% 올랐는데 영업이익이 1분기 때는 100% 오르고 2분기 때는 64% 올랐습니다.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꽤 되는데도 이런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성장세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연구개발비를 한 해 지난해 얼마를 썼냐면 560억을 썼어요. 연구개발비를.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기업들은 향후 미래 먹거리가 없는 기업들은 연구개발비에 투자를 못합니다. 이게 돈만 그냥 은행에다 갖다 놓고 그냥 어디다 써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데 얘네들은 한 해 560억이면 우리나라 임플란트 기업 다 통틀어가지고 연구개발비를 다 합친 것보다도 몇 배가 높은 거예요. 그럼 이 기업은 오스템 임플란트는 자기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식으로 돈을 벌겠다는 미래의 먹거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쪽으로 지금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요.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올해 2분기,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죠. 상반기까지의 매출 높이가 이 정도예요. 그리고 딱 보면은 2022년도 추정치 실적과 비교했을 때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 절반 가까이 했잖아요. 그리고 점점 뒤로 갈수록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요거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추정치가 일단 신뢰가 가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지금 21%를 기록했고 추정치는 20%인데 뭐 4분기 때 뭐 비용 떨구고 어쩌고저쩌고 뭐 애들 보너스 주고 그러면은 약간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겠지만 그거 감안하더라도 한 20% 정도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에도 연평균 20%씩의 성장을 해왔어요.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그걸 비춰봤을 때 이러한 성장도 앞으로 연평균 20%씩 나오지 않겠느냐는 시장 전망치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고정비 절감 효과 때문에 32%씩 올라간다. 이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망치가 일단 신뢰가 된다. 그리고 또 해외 진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2020년도는요. 2019년도에 뭔가 추징금이 나왔어요. 애들이 이게 비용 관련돼 가지고 이건 국세청에서 야 재무제표 그런 식으로 작성하면 안 돼. 그래서 너희들 그거 세금을 덜 냈네. 세금 내. 그래가지고 세금 뺏어간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치과 의사한테 임플란트를 이제 줬는데 뭐가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반품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반품된 걸 비용으로 떨궜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걸 비용으로 인정해줘요. 반품 비용을. 근데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징금을 엄청 뜯어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거 가지고 해보니까 진짜 다른 나라는 그러네. 그래가지고 추징금을 너무 많이 뺏어가니까 추징금을 다시 줬어요. 그래서 2020년도는 일회성 이익이 올라갔던 거고 또 이때는 또 순이익에서 뭔가 또 이제 이슈가 좀 생겼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1분기가 아니고 2분기입니다. 이거 숫자가 잘못됐네. 올해 상반기 EPS가 이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3, 4분기 실적이 더해지면 2022년도 추정 순이익보다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무튼 뭐 올라가면 좋고 안 올라가도 이 정도도 괜찮고요. 그래서 2021년도 대비 올해의 추정 실적은 약 388%로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그 뒤부터는 연평균 20%의 성장이 나올 거다. 이게 매출 성장하고 동일하죠. 연평균 20%의 성장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거의 한 7배, 8배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경제 침체다 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경제 침체 그럼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GDP 성장률이. 근데 이거를 10배 가까이 초과 성장을 하는 기업을 들고 있으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이러한 기업이 실적이 떨어진다.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건 매입 단가를 낮추는 기회로 삼는 게 맞죠.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제가 경제 침체에 대한 근원적인 해법은 경제 성장률을 5배, 10배 이상 초과 성장하는 그런 기업에 주목하면은 겁낼 일이 없다는 얘기고 만약에 그런 기업이 단기적으로 만약에 주가가 감염을 당해서 떨어진다. 그럼 들고 있는 현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 싸게 사면 되는 거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적정 주가를 좀 보겠습니다. 적정 주가는 과거에 이 기업이 이제 프리미엄을 높게 받았어요. 옛날에 이제 고령화 테마, 고령화 수혜주 그래가지고 굉장히 높게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잦아들다 보니까 연평균 성장률에 근거해가지고 목표 PR이 한 19배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 보면은 PR이 12.8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PR이 24인데 24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 생각할 때 좀 비싼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건 2021년도 실적에 따른 PR이고 올해 실적 추정치에 따른 PR은 12.8입니다. 그럼 굉장히 싸죠. 목표 PR은 19배입니다. 이 정도는 줘야 되겠죠. 왜냐면은 그 전 페이지에 연평균 성장률이 20%이기 때문에 PR은 거기에 근접해서 주는 게 맞죠. 합리적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올해의 적정 주가는 제가 이제 12개월 목표가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PR이 12.8이 언제 나오냐면은 4분기 실적 발표가 된 이후에 나와요. 4분기. 4분기 실적은 언제 나오면 내년도 3월 말에 4분기 실적이 나오고 그럼 4월 초 정도가 되면은 이 기업의 PR이 만약에 지금 주가가 만약에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12.81로 변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싸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스템 임플란트가 PR이 10.8밖에 안 돼? 웨이스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굳이 뭐 12개월까지는 아니겠죠. 뭐 앞으로 뭐 6개월, 8개월 내년도 4월이면 뭐 앞으로 몇 개월 남았을까? 8개월 정도 남았죠. 그때 그 안에는 목표가 16만 2천 원까지는 주가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목표 PR도 합리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안 오르면 나중에 올라가겠죠, 뭐. 왜냐면은, 목표 주가는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적정 주가에 도달 안 하잖아요. 그럼 적립이 돼요.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적립이 돼요. 이 적립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실적이 점점 증가하는데 거기에 걸맞게끔 주가가 안 올라가게 되면은, 저평가 매력도가 커지고, 주가 상승 압력이 계속 커지게 돼요, 이게. 남들 올 때는 뭐, 주가가 무겁다, 안 올라간다, 짜증난다 그러지만은, 솔직히 그 안을 내다보면은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하는 거죠. 급등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은 결국 기다림입니다. 저는 이 기업을 이 적정 주가에 도달해도 매도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이거 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저는 매도 금지 종목으로 선정을 했어요. 터치 금지. 주가가 떨어질 때 사는 거는 허용이 되는데 팔지는 말자. 내년도 83%의 기대 중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 PR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 더 할게요. 자,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유력 기업의 덴탈 쪽 PR 평균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4예요. 34. 근데 얘네 기업은 지금 PR 12.8이에요. 똥값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 스트라우만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 세계 덴탈 쪽 전체 통틀어서 1등이에요. 1등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투명 교정기 쪽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PR이 거의 60, 70 그래요. 또 중국에서 투명 교정기 사업하는 뭐 얼레언스 테크놀로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투명 교정기. 이런 데는 PR이 뭐 100이래요.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만 PR이 이렇게 헐값이에요. 그 이유는 오스템이 좋은 기업인데 뭐 딱히 하나 글로벌 시장에서 1등이라고 내다 뭐 보여줄 수 있는 명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20%잖아요. 여기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여기 아까 보면은 20%잖아요. 요거 2026년도가 되잖아요. 지금까지 20%씩 성장했고 앞으로도 20%씩 성장할 것 같다고 회사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거. 회사에서 가디언스를 발표했습니다. 그게 2026년도가 되면은 임플란트계에서 세계 1위가 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때쯤 되면 1위가 될 거예요. 왜냐면 아시아 국가를 싹 휘어잡았으니까 인구도 많고. 그러면 임플란트계는 덴탈 시장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이 비중이 가장 두 번째로 높은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덴탈 쪽이 어떤 그 의학 관련돼 가지고 그게 비중이 한 30% 정도 되고 임플란트 쪽이 한 26%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커요. 두 번째로 큰 시장에서 세계 1등이 돼버리면은 이 기업의 프리미엄이 붙겠죠. 외국인들도 이 기업에 대해 주목을 하겠죠. 이 기업이 1등만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프리미엄, 이 PR도 지금 이게 낮은 거, 이건 저평가예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기 투자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기대하는 거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M&A. 현차 얘네들은 배당을 줄 생각은 없을 거예요. 막 갖고 있는 돈 가지고 왜냐면 성장할 게 무진장 많거든요. 아까 인공지능 얘기했잖아요. 인공지능이 뭐냐면은
치과 의사가 이거예요. 보통 그러잖아요. 야, 저 치과 잘한다? 저 사람은 경력이 한 30년 됐어. 저 치과는 잘 못해. 이런 편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임플란트 사람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오스템은 이걸 허용을 안 해요. 치과 의사 경력이 1년이 됐던 30년이 됐던 상관없이 자기의 소프트웨어하고 자기의 장비를 구입한 치과들은 모두 동일한 수준의 기술력, 시술력을 갖게끔 지원을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치열이 다른데 그 치열을 3D로 촬영을 한 뒤에 소프트웨어가 이런 식으로 시술하면 손쉽게 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알려줘요. 여기다 인공지능을 넣어가지고 임플란트 시술하는 게 걸리는 시간이 만약에 한 사람 하는데 만약에 뭐 1시간, 2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 그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줄 서는 사람이 없어요. 회전율을 높이는 거죠. 이런 쪽으로 지금 연구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행히 이게 덴탈 쪽에서 중요한 장비는 그 엑스레이 같은 영상 장비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소프트웨어 이거 우리나라가 잘하잖아요. 디스플레이 그런 소프트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가 강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덴탈 서비스하고 접목을 시켜야 된다면은 유럽이나 뭐 이런 데하고 비교가 안 되죠. 유럽 애들이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더 잘하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제가 너무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한 면이 좀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주식 투자는 긍정으로 해야죠. 부정적이었으면 주식 시장을 떠나야죠. 아무튼 저는 이러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높은 수익을 얻었고요.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 수익률입니다. 포트폴리오 저희 회원 수익률. 네,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좀 실적 좋고 미래 전망이 좋은 종목을 소개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